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뭐 저는 하도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육성을 담았나 했더만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마 경영부서에서 그런 영상을 만드는 모양이네요. 삼성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재용 회장은 이재용 회장의 육성을 통해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게 참 안 나오네요. 이 삼성은 교육이 굉장히 강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임원 연례 세미나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삼성이 최근 임원 교육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사적형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주력 사업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위기의식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교육. 정작 회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 모양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기존 발언들과 함께 올해 초 신년 메시지로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재용 회장의 워딩이 직접 담기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회장이 직접 나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회장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참 저는 삼성의 강의를 옛날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기사만 봐도 상황이 대부분 다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례 임원 특강 같은 것이 아마 실시가 된 모양이네요. 거기에서 이제 뭐 교육 자료로 이게 나온 모양입니다. 삼성은 중년화 산나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 영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국내외 전문가들이 뭐 이런저런 코멘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진짜 위기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삼성전자 흔들들 이 기사 낼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스마트폰, D램, 패널, 디지털 콕핏 전 사업 분야에서 다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그 절정은 뭔가 하니까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나노 공정의 1등 업체인 대만 반도체 TSMC가 수율이 60%, 삼성전자가 20에 30%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게임이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인 거죠. 나라가 한참 여러분들 치고 올라갈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죠. 날밤을 새워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으쌰으쌰하게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나라도 급속하게 추락했고 기업들도 많이 추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일을 많이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자연계를 관통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든 기업이든 간에 일단 하향세를 접어들게 되면은 그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언덕배기에서 물건을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회사나 그다음에 나라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관성이 여러분들 붙어가지고 점점 더
내리막 추세를 걸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하락세를 접어들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되고 하락세에 접어든 초입 단계에서 그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은 하락세에 접어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가속도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국가도 그렇고 거대 기업도 일단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추세를 반전시키기가 무척 힘듭니다. 때문에 지도자는 잘 나갈 때 방향키를 잘 잡아서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도록 무척 주의해야 됩니다.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 관성의 힘에 더욱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주장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국가나 거대 기업 같은 큰 조직이 가진 관성의 본질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직이 하락세가 시작되면 그 추세를 뒤바꾼 데는 단순한 의지나 작은 조정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과도 유사한데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려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데 큰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하락세의 관성을 피하려면 예방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일단 하락이 시작되면 반전을 위해서는 비상한 전략과 실행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통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내려가게 되면.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하락세에 완전히 접어든 겁니다. 그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든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내리꽂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AI가 여러분 답 잘합니다. 관성의 법칙. 하락세를 반전시키려면 강력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지만 조직 내 기득권 측의 저항이나 단기적인 정치적 경영적 부담 때문에 쉽게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락세가 일단 조직이 시작되면은 기존의 시스템과 문화가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개혁하려고 해도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경쟁자는 멀리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겁니다. 좋은 날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 거죠. 뭐 아주 잘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제가 AI한테 이런 질문을 또 던진 겁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의 경우 기업이 일단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철저하게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는 원칙하에 기존의 리더들을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나 인텔 등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 탈출책을 보면은 기존의 리더들 가운데 돌려막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척 힘들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존 방식의 답습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스타벅스의 경영 성과가 정체가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경영자를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외부에서. 미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지금도 인텔의 내부 엔지니어 출신의 여러분들 패싱어라는 사람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올리니까 외부에서 중국계 사람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물어본 겁니다. 제가. 뭐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침체에 빠졌을 때 새스런 세부대 담당 원칙을 적용해 기존 리더십을 대표 교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은 기존 리더들 사이에 돌려막기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기업 문화와 위기관리 접근법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내부 중심적 접근이 단기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외부의 신선한 시각이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예외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란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계속 반복할 건데 성과가 나아지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또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AI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침체에 빠질 때 근본적인 리더십 교체를 단행하는 것은 이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리더십 교체 방법, 외부 인재, 과감한 구조조정 이렇게 하는 거죠. 삼성전자 방식의 한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는 내부 돌려막기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리더십을 유지될 경우 무난하게 좀 돌아가겠죠. 새로운 사고방식과 전략이 나오기가 어렵고 내부 논리에 갇혀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고 변화의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출신이라도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 방식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회복이 어렵거나 오히려 더 깊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뭐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대미관계란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노선이 이렇게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학을 뗐을 겁니다. 미국의 조야가.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여러분들 친북 친중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한국하고 여러분들 공유하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제 미국에 사시는 아드김이란 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부분에 대한 논평글을 올리신 겁니다. 그 글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의견을 대해 가지고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반도체를 중심한 IT 수출액이 홍콩하고 이런 중국에 수출한 액수가 30% 이런데 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드김 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상한 일이고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감소폭이 예상보다 좀 큰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기술전쟁, 수출전쟁, 이념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한국 상황은 한국이 지배하던 많은 산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중국 기업들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거는 제가 동의 안 하거든요. 미국이 뭘 여러분들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 버는 일에. 그죠? 그러니까 아드킴 님이 쓰신 논평에 대해서 한국이 지배하던 많은 산업 분야가 중국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강력한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거는 사실하고 전혀 다른 그런 거죠. 미국이 뭘 지원해 주겠습니까? 사기업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단순히 핵무기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전반에서 한국이 민감한 국가로 분류되었음을 뜻한다. 이 발표가 한국의 탄핵 정국과 계엄 논란 이후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뭐 CIA나 그런 여러분들 정보기관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아마 미국의 지도자들은 입수해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찰, 검찰, 공수처, 헌재 모든 분야의 여러분들 친중 친북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미국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미국 사람 같으면 정보 교류가 가겠습니까? 민감한 그런 정보들이 교류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이 내부적으로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없으면은 함께 가기 아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이제 지적하신 부분은 내가 동의하는 거죠. 미국은 한국 내부에 광범위한 친중 세력과 좌파 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 협력이나 핵무기 협력을 진행하더라도 이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동의하는 거죠. 한국은 아직도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아 수많은 중국 간첩들이 기술을 빼내려 해도 이를 적절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거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기술협력 군사협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 내 친중 세력들은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중국 쪽에 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부정선거 세력들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살아남기에 필요한 국제적 협력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서방 선진국들 언론과 이런 정부들의 공유가 되면은 스웨덴 연구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2등급이 아니고 3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주 뭐 정확한 그런 진단이고 일부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한국은 민주주의 방향성을 두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 국민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좌편향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민주당과 선관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드김 이분이 갖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식자층들이 쓰는 많은 글들이 어디서 걸려드는 거 하니까 한국 국민이 결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꾸 이런들 가정을 하기 때문에 결론이나 방법이 다 여러분들 모호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하고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글을 읽으실 때도 이 아드김 님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한국의 부정성분을 심각하게 안 보는 겁니다.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국민들이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 선택이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국민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식자층들이 여러분들 범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실수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해법이 틀리는 겁니다.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죠. 왜 선거를 그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그 부분을 정직하게 봐야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정치 경제는 보다 서민적이고 대중적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여전히 역동적인 정치와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반미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그들이 유럽식 귀족적이고 엘리트 중심의 사회를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선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분들 선거를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역동적인 정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권력이 50개 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작용이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여러분들 역동성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한국은 좌파 지식인들이 무슨 유럽식 귀족적이고 엘리트 중심의 사회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의 좌파들한테는 이런 종류의 지적인 인프라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좌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중국하고 비슷한 체제로. 그러니까 너무 한국을 여러분들 좀 너무나 대단하게 본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좌파들은 뭡니까 그냥 엉덩이 까고 이러면 거리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똥오줌 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 똥오줌 노는 거 여러분들 어느 노동단체에 사람이 똥오줌 싸는 거가 여러분들 사진이 나왔더군요. 귀족하고 이런 관계 없습니다. 한국의 좌익들은.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훈련을 받을 기회도 없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강점 중 하나는 비록 반지성주의적인 면모가 있더라도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의견이 정치와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선거가 살아있으니까 선거가 잠시 2020년 대선에서 무너졌지만 선거가 살아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국민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후원금도 내고 선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는 국민들의 의지와 사회적 흐름에 달려있을 것이다.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제도 못 고치면 한국은 그냥 뭡니까 그냥 좌위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사는 아드 김님의 글을 가끔 소개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한국 상황을 속속들이도 모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의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식 무슨 뭐 사회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겁니다. 훨씬 더 극단적인 좌익의 길을 가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또 이 아드 김님이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미국의 이제 이 주택 시장이 그동안 이제 상당히 화랑을 기록하다가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재고도 늘어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모양입니다. 이 가격 리스트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주택 매물이 많아지고 주거부동산은 더 가격이 좀 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인 거죠. 이거는 중위값, 중위값으로 이제 시장에 나온 매물의 가격 지수를 많이 떨어진 거죠. 그다음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제 5년 동안 미국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가격이 좀 조정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하네요. 이분 논리는 뭔가 하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에 금리도 인하하고 통화도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계속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화랑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재정적자가 상당히 위험 수준에 도달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핵심적이네요.
한번 자료를 들여다봐야 될 것은 앞으로 미국의 재정 지출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네요. 현재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적자를 줄이고 행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는 자금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의견은 그동안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가 이러면서 주가가 부양이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더 조정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네. 좋은 의견이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 감축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 감축을 평화시에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건 엄청나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인 거죠. 평화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일면의 톱 기사가 해고가 된 그 연방 조직의 한 사람의 슬픈 모습을 다뤘네요. 트럼프의 해고 움직임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월스트리트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기사입니다. 해고가 됐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우울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겁니다. 정치한다는 거가. 아마 이제 이런 오레곤 해안에 이런 아마 업무를 맡았던 그런 연방 직원인 모양이에요. 아주 베테랑 병원 종사자로부터 미국의 국립공원 직원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급격한 해고는 그 서비스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사람 자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고를 항의하는 그런 목소리인 거죠. 디트로이트와 덴버의 제항군인의 시설에서 직원 감축으로 의료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노숙자 전향구인들의 아파트를 찾고 보증금을 마련데 도움을 줄 전담 코디네이터가 없다. 엘라바마에서는 교육부의 일자리 감축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요세미트 국립공원도 인력이 줄어가지고 여름철 성수기 동안 500개 이상의 캠프장에 대한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연방 지출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회계 연도에 작년 지출의 약 15%에 해당하는 1조 달러를 줄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1조 달러. 2025년 말까지 연방 근로자가 20만 명 줄이네요. 공무원을. 그게 얼마나 이런 사회가 고통을 겪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2명이 농업 에너지 및 제향군인부를 포함한 기관에서 근로자 해고를 금지시켰는데 백악관 공보비서관 카롤린 레빗은 법원과 싸울 것이다.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을 환영하고 있다. 바이킹 전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르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사람을 자르는 게. 아무도 정치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여러분들 빛이 그냥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게 되면 사람을 잘라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에서 공무원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외환위기 같은 재정위기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자르게 될 겁니다.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해외 채권단이 와가지고 롤오버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 빌린 돈을 현재 재정 지출에서 20% 정도 줄여라. 이때 이름도 공무원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슬픈 일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 슬픈 일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시켜가지고 정부 효율을 만들어 사람을 막 자르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돈이 여러분들 안 따라주면 사람을 당연히 내보내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빚이 이런 천정부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규모가 36조 달러입니다. 2029년도에 50조 달러를 넘어서는 겁니다. 1년 재정적자 규모가 2조 달러입니다. 1년 이자가 9천억 달러예요. 그렇지만 바이든 같은 어떤 정치인들도 여러분들 여기에 손에 피를 묻히기를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니까 들어와서 자르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 돌릴 겁니까? 대한민국은 언제 그럼 공무원 자를 겁니까? 아무리 말해봐야 기회 안 들어올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 자르느냐? 재정적자가 누적이 돼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채권단이 롤오버 할 수 있는 여러분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재정적자를 현재 수준의 20% 이하로 줄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 자를 겁니다. 그 시기가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둔하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뜨거 안 하고서는 안 하는 겁니다. 뜨거가 일어나기 전에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36조 달러입니다. 누적 적자가. 지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2029년도에 52조 달러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1년의 재정적자 규모가 2조 달러입니다. 한 해 이런 예산이 9천억 달러인데 적자 전체의 44%입니다. 44%를 이자를 대야 되는 거죠. 이자를 44%입니다. 재정적자를. 빚을 내서 이러면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해고된 사람만 슬픈 거죠. 해계연대 이런 연방재정적자가 1조 8,330억 달러 한 해 2조 정도입니다. 누적적자가 36조 달러 2033년도에 56조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40억 달러 줄이지 않으면 연방정부 파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조) 달러 36조 달러 누적 적자가 한 해 이런 부채가 이런 9천억 불입니다. 이자 재정 적자 이런 44%를 이자를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매년 2조 달러 2조 달러 가운데 이자가 여러분들 9천억 달러입니다. 그게 4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람이 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이 잘린 것만 슬픈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못 자릅니다. 언제 자르냐? 악소리 날 때 자를 겁니다. 악소리 날 겁니다. 왜? 주력 사업에 여러분들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지출은 계속 늘어나. 수입 대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 그럼 재정적자 누적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게 터지는 거죠. 아니 한국의 원화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그렇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지? 원화 약세. 왜 한국은 이렇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전쟁을 치르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보다도 원화 가치 추락이 더 큽니다. 뭐냐?
한국 경제 체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거를 평생 동안 애널리스트로 날렸던 이 신민영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초빙 교수,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명성을 누렸던 분입니다. 2월 하순부터 한국의 주식시장 좋았는데 앞으로 좋을 거다, 이분 이야기는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잠시 반짝이다 이야기죠. 왜? 한국의 주력 사업이 왜 환율이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떨어지냐. 고환율이 뉴노멀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의 원화 약세에서 달러 강세 요인을 빼면 한국 요인이 50%를 넘습니다. 한국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가 나온 결과입니다. 아주 애널리스트 날렸던 분이 그냥 그대로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요인에 힘입어 앞으로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한국 경제 실력이 옛날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주식시장에 돈 넣을 때 조심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자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소는 누가 키우노,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나 이야기죠. 응? 전부가 이런 돈 쓸 생각만 하니까 소 누가 키우나. 삼성전자 보고 깊게 한국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한국 경제 실력이 옛날만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이 50% 이상이 원화 약세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야기죠. 한국 경제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 거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집사람하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사람들. 응? 뭐 먹고 살 거고 전부가 뭡니까? 국가 예산에 이름들 빨대대고 이렇게 먹고 살 생각만 하니까. 아니 돈이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누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세금 낼 겁니까? 한국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한 나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양을 없고 돈을 누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 내 지출이지 않습니까? 한 해 매년 여러분들 100조 정도 적자를 내는데 수입보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나중에 누가 이런 갚을 겁니까? 환율 약세라는 것이 50% 이상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국도 야단입니다. 옛날 영국이 아니라 가지고. 영국도 이런 공무원이 늘어나가지고 한 10,000명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공무원 10,000명 자르겠다. 대처 때 많이 잘랐죠. 마가렛 대처 때. 영국 정부가 재정적자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0,000개 이상의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겠다.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돈 없으면. 수입 내 지출. 이런 망고불변에 질리지 않습니까? 수입 내 지출. 수입이 적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국 중앙정부 정규직 공무원 51만 3천. 우리보다 훨씬 작네요. 2016년 이후 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영국 공무원 수는 2010년 49만 명을 기록했다가 2016년 강력한 재정 기축에 도입하면서 이때가 아마 마가렛 대처가 집권했을 때 38만 명까지 줄인다. 그 이후에 연속 8년째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 뭐 지금이야 먹고 사니까 다 좋겠죠. 한국은 이 공무원 제도 유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국회의원들 다 이름 줄이지 않으면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경제 위기를 맞을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뭐 누가 이름 돈 낼 겁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또 한 신문을 보니까 강남 부동산 동향을 잘 그려놨는데 다음에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다, 나는 별로 그렇게 안 봅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경기가 좋아지지.
경기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 상황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겁니다. 부채 비율이 이런 게 많이 떨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방부도 한 10% 늘린다는데 여기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잘 이야기 안 해. 국가 재정이 약해서 해고하는 거 다른 이유 없다. 돈이 없는데 공무원들 어떻게 먹여 살리는 겁니까? 한국 이런 11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0년대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한 85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30만 명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막 갈 때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이름들 그냥 공무원 늘리겠죠. 그러다 터지겠죠. 터져가지고 이러면 그때 뭡니까 그냥 줄인다고 야단 법석을 띄겠죠. 15년 정도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다한 공무원 숫자였습니다. 그리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실주의를 해가지고 이런 공무원을 뽑았습니까? 수도권 외곽의 행정복지센터를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민원인 2, 3명인데 공무원은 10여 명씩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나마 점심시간 11시 반이면 문 닫고 우르르 몰려나가 민원인들 기다리게 만들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데 굳이 민원인들 민원 들어줄 동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 터지면 자를 테니까. 구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시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단기적인 겁니다. 돈 누가 벌 거냐 소 누가 키울 거냐 이야기죠. 국회의원처럼 한 명이 이런 보좌관이 뭐 대여섯 명이 왜 필요하냐 이야기죠. 여러분 한국도 매년 여러분들 이 보시죠. 100조 정도 더 쓰는 겁니다. 수입보다 매년 100조. 매년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 보시죠. 매년 100조 정도 더 쓰는 겁니다. 재정적자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관리재정 수지가 아마 수입 대비 지출 초과하는 것이 매년 빚을 더 내가 쓰는 거죠. 국채 발행 규모가 이자가 2025년도에 이자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까? 이자가 24조 원이네요. 2026년에 이자가 27조, 2027년에 이자가 30조. 그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이자를 1년에 24조씩 내네요. 야, 국제 이자가 어마어마하네요. 빚에 대한 여러분들 국가 누적 채무에 대한 이자가 2025년에 24조, 2026년에 27조, 2027년에 30조. 영국도 빚이 많네요. 영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84.5%. 순차익급은 1299억 파운드. 이자는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 83억 파운드. 1년에 인건비가 한 200조 정도 나가겠네요. 지금 상황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보시면은 이분 이야기가 주력 사업의 경쟁력 약화가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이란 거지 않습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일 거고. 여러분 대개 이렇게 걸어갑니다. 경쟁력 약화, 내수 부진, 세수 부진, 재정적자 누적,
신용등급 하락, 경제위기 발생, 강요된 여러분들 재정지출 구조조정 이렇게 되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기업 경쟁이 엄청나게 약화가 된 겁니다. 세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세수 부족이 되면은 씀씀이는 또 있으니까 매년 100조 정도 수입보다 지출을 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재적 적자가 이런 누적이 되면은 그럼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쇼크 같은 게 있으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전세 10년 보장 좌파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집권하게 되면 완전히 다 망가지겠죠. 이런 게 이런 보통 명사가 될 겁니다. 정신이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세 10년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3월 12일 날 민주당 20대 민생의제 발표에 아마 여기에 들어있는 모양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이후에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란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조치를 도입하면 그러면 이제 주택 임대 시장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장적인 정책을 계속 쓰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한국의 좀 이 기술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쟁력 하락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 주 52시간 제도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게 되면은 임대시장을 또 완전히 붕괴시키겠죠.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은 결국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법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거니까. 전세 10년 보장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이 당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한 겁니다.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국민의 주거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국가가 전부 다 이런 임대주택을 제가 다 나누어 줄 겁니까? 국민의 주거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런 주거권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여러분들 의견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의식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회주의는 가능하겠지. 전부 다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뭡니까? 국가에 임대료를 내면 되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제 결국은 한국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를 되찾지 못하면 가는 길이 뻔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주거권은 국민 개개인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국민 개개인이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너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주거 권리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이재명 당대표의 이 이야기를 보고 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아니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AI와 함께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AI가 칼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재명 대표의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는 주장은
주거를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국가가 이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주거권은 국민 개개인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견은 개인의 책임과 시장 원리에 더 무게를 둔 입장입니다. 질문하신 국가가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냐에 대해 생각해 보면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려 한다면 몇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겁니다. 공공주택 공급, 규제와 지원, 법적 보장, 헌법이나 법률에 주거권을 명시해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세금 증가나 국가 개입과 확대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느낌을 줄 것입니다. 특히 주어와 목적과 사회주의라는 지적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국민 개개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일 의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 책임과 국가 역할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주장처럼 주거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것으로 본다면 시장경제 원칙에 더 가까운 접근이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가를 전부 다 개조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엄청나게 가라앉겠죠. 천년자원이 있어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더 경쟁적이어야 더 좋고 싼 물건을 팔 수 있어야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책이 원가를 높이는 쪽에 치중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러면 지탱되겠습니까?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제도를 여러분들 뭐죠? 예?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여러분 수출 국가에서 이러면 도입해가 그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가겠습니까? 나라 안 갑니다. 나라 여러분들 지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임원이 여러분들 이재명 씨를 만나 이러면 읍소래도 여러분 통과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슨 조상을 잘 만나 여러분들 기름이 있는 땅에서 났습니까? 아니면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는데 석탄이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LNG가 있습니까? 뭘 갖고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여러분들 입에 여러분들 풀칠할 정도가 돼가지고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부지런 여러분들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외채를 갚고 여러분들 나가야 될 건데 정신줄이 그냥 놓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살 때 자기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자기 분수, 자기 처지, 자기 실력, 자기 분수를 모르고 뭡니까? 주 52시간 예? 기분 나쁘면 뭡니까? 주 4일도 일해봐. 다 굶을 테니까. 난 뭐 요즘에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좀 어려워질 거란 생각했습니다. 많이 어려워질 거 생각했지만 이렇게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작살을 낼지 어떻게 알았냐 이야기죠.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되죠.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겨울이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임대 10년 보장이라는 것이 그런 종류의 발상이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될 거랍니다. 이 완장을 차고 나면은 지금이야 이런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생각이 어디 가겠냐 이야기죠.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현명하네요. 던져봤습니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주장. 주거권은 개인이 비용을 치르고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다. 공병호 주장. 이재명 대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국민들은 현명한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주거권 확보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 생각이 반영되려면 선거를 지켜야 된다는 선거를 지키면 국민들이 나라를 망하게는 안 둘 거다 이야기죠. 근데 선거를 못 지키면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이야기죠.
선거만 지키면은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니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너희들 틀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6%가. 그런데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완전히. 이런 짓들을 마음대로 할 거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더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뭐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지막 순서는 좀 실용적인 괜찮은 AI 검색이 하나 나왔네요.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일단 속도가 빠릅니다. OOAI 오늘 방송 마치고 한번 여러분들 메모하셨다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괜찮은 AI 검색이네요.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AI 타임스를 보니까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된 겁니다. 차세대 AI 검색 플랫폼. 이 아마 김일두 전 카카오 브레인 대표가 상당히 이 업계에서는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차세대 AI 검색 플랫폼 경쟁력이 있네요. 이제 보니까 인공지능 검색 플랫폼 OOAI 속도가 빠르네요.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뛰어나네요. OOAI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렇게 뭐 몇 초 사이에 관련 정보 검색이 몇십 개 몇백 개를 하네요. 경쟁사 대비 10배 이상 많은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더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제공한다. 상당히 빠르네요. 오늘 이분이 서비스를 냈는데 OOAI는 AI가 검색어 변형과 다양한 웹 리소스 비교 및 분석으로 정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수백 건의 웹 문서를 분석해 종합적인 리포트 형태의 답변을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한다. 제품 설명, 서비스 설명이 크게 틀리지 않네요. OOAI. 여러분들 OOAI입니다. OOAI. 아주 여러분들 뛰어나네요. 제가 이런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물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주에 들어갈 적절한 시점입니까?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7.5초 동안에 83개의 웹 문서를 검색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나는 엔지니어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봅니다. 7.5초 동안에 83개의 웹 문서를 검색해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용해 본 것 중에. 여러분들 그 제공하는 정보도 상당히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와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주고 이것도 이런 문장이 아주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고 단기 조정 가능성, 장기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조금씩 사모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검토할 만한 기술주는 이런 대상이 있다. 그다음에 결론. 상당히 뛰어나네요.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검색은 문장체인데 이렇게 정리를 딱딱 정리를 해 주네요. OOAI. 아주 실용적인 정보인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죠. 그다음에 초보자에게 적합한 치즈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잘 여러분들 치저 물어보니까 질문을 대해서 답을 칼같이 해 주네요. 예, 밑에 더 많은데 생략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하루에 섭취 가능한 치즈의 적정량이 뭡니까 5.8초 동안에 87개의 웹문서를 여러분 검색해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하루에 30에 60g 나이별로 이렇게 먹으시라고. 예, 어마어마하죠. 예, 오늘 아주 기쁜 실용 정보를 여러분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세상 그래도 살만합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이렇게 쉽게 모두가 박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OOAI. 딱 여러분들 이 정보 입수했을 때 제가 바로 실천해 본 겁니다. 야, 이게 굉장히 파워가 있구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 문제나 이런 것도 다루지만 동시에 이렇게 실용적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매일 또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면은 세상이 좀 살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